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를 올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이런저런 주식 이외에 다른 일도 좀 있었고 바빴고 해서 좀 영상을 준비를 못했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좀 게으러진 부분도 좀 있고 해서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방송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요. 최근 들어서 픽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그 산업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픽아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구조적 성장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인플레라든지 다른 어떤 경제 변수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첫 번째 환율과 인플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질금리, 그동안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변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큐인덱스가 최근 들어서 아주 그 고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큐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픽아웃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주요 지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지난 금요일 날 다우존스, S&P, 그 다음에 나스닥 3대 지수 모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하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92.325가 됐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6개월인데요.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때도 달러가 강세로 올라가면서 2월달에 3월달 넘어가면서 조정이 좀 나왔었고요.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위안화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은요, 지금 보시면 고점을 찍은 후에 이런 식으로 쭉 강세를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강세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6.4를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5월 달에 6.4를 밑으로 깨고 내려가서 상당히 지금 그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뭐랄까요, 좀 아주 굉장히 그 뉴스에 많이 그 부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6.4를 넘어서 6.4531로 지난 금요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자재의 선택적 하락이라는 제가 그 제목으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 국무원에서요, 철광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선별적인 조치를 했다. 지금 중국도 인플레에 대한 굉장히 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안정화하면 공장 인플레가 진정될 것이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보시면 국무원 산하 발개위에서 지금 보시면 철강하고 원자재, 철강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별적 조치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보시면 인플레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런 조치가 나오기 전에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그 자금을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계속 그 뭐랄까요, 나름대로 그 마사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에 앞서서 지금 4월 15일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구리 가격이 2025년까지 70% 오른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녹색 에너지에 쓰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투자 부진으로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그 구리가 계속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4월 15일에 이런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보고서를 낼 때는 다 나름대로 좀 그 뭐랄까요, 좀 노림수가 있을 수가 있죠. 항상 많이 오르고 나서 글로벌 IB에서 이런 보고서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6개월 차트입니다. 구리, 카퍼 지금 보시면 오르고요, 계속 올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고 조정받다가 여기 지금 요 시점이 지금 대충 얘들이 보고서를 낸 시점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이때 돌파하고 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방송에서 주로 이런 때 그 여기저기서 지금 방송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물리는 그런 형국이 됐죠. 지금 다시 이쪽까지 쭉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카퍼가 지난 금요일 날도 1.38% 하락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 다른 커머디티 쪽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는 그런 약세 국면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지금 보시면 이런 그 원자재들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중국에서 그
관리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락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원유, 그 다음에 여기 곡물 쪽이죠. 이런 쪽은 오히려 금요일 날 다른 것들은 떨어지는데 플러스가 났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원유 부분,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곡물 부분,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그쪽에서도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특히 그레인, 이 곡물 쪽은요, 지금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1.3%에서요, 지금 보시면 5%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른 원자재하고는 사뭇 다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항상 그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먼저 봐야 될 거라서 변수나 그런 환경, 조건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우선순위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약한 고리가 어디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인플레에 대해서 지금 보면 미국도 민감하지만 중국은 더 민감하다. 인플레에 더 취약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환율을 본인들 위안화를 절상을 시키면서 또 그다음에 철광석을 뭐랄까요? 제재하면서 까지 이렇게 인플레를 좀 한번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이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시장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보시면 원유나 곡물 이런 쪽은 지금 현재 지금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러한 변수가 유지가 된다면 특히 원유나 곡물 쪽은 쉽게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환율 측면에서는 지금 지난 금요일 이후에 지난주 후반이죠. 지난주 후반에 달러가 강세로 다시 돌아서면서 지금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지금 인플레에 약간 노출되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인플레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가 지금 1.450이죠. 1.450. 다음에 제가 지금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 10년 BEI가 지금 보시면 5월 10일 날 여기가 2.54를 고점을 찍은 이후에 쭉 흘러내립니다. 지금 보시면 2.54에서 6월 18일 지난 금요일 날 2.54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10년 실질 금리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보시면 프레드에서는 지금 업데이트가 좀 늦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6일 것까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6월 18일 지난 금요일 날 거로 계산해 보면은요. 지금 마이너스 0.79가 나옵니다. 제가 요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도요. 이렇게 실질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이런 국면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작년 8월, 9월에서 요때 잠깐, 그 다음에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잠깐. 지금 보시면 요런 실질 금리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시기가 대체적으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오늘 지난 금요일날 마이너스 0.79였는데요. 이것도 여기서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이 실질 금리가 전부 본인들이 다 이게 뭐랄까요?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명목 금리 같은 경우는요.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 미국은 한 달에 1,200억 불 채권을 매입할 수가 있죠. 800억 불의 국채와 400억 불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800억 불 정도를 뭐랄까요, 강하게 사고 약하게 사고 하면서 지금 보면 10년물 국채를 본인들이 좀 나름대로 조금 좀 조절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도요. 이게 결국에는 10년물 국채하고 팁스 금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들이 만지작거릴 수 있는 그런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뭔가 사인을 주는 그런 변수인데 나름대로는 페드에서 좀 만지작거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실질 금리가 지금 그 연준 입장에서는 타깃 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이제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자산 시장을,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그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미국은요, 지금 인플레가 지금 마감됐느냐라는 어떤 이러한 그 질문을 던지는데, 시장에서, 자, 연준의 입장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인플레를 한편으로 걱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플레가 혹시 안 오는 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는 그 코멘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펼치는 정책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초과 지준에 대한 어떤 그 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RP, 역레포의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시중 유동성을 감았다 풀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지금 시장을 나름대로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확 당기지도 못하고 확 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델타 변이가 생겼다라는 것도 좀 시장에 약간 그 뭐랄까요, 불확실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 금리를 나름대로는 좀 만지작거리면서 상황을 살피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뭐 그 연준에서 근무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뭐 연준에서 그런 거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말씀은 거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요, 그 삼성그룹의 회장실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저 삼성그룹의 저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우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그 오히려 그 주어진 그 변수를 가지고 더 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더 맞는 그런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퀴 인덱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크아웃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퀴 인덱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6월 15일 날 다시 최고치를 지금 찍었습니다. 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스퀴 인덱스는 한번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면 그로부터 약 한 2달, 고점을 찍고 나면 그로부터 2달, 또 고점을 찍고 나면 그로부터 2달, 뭐 이런 식으로 조정기가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고점을 찍고 그 2달 후에 조정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조정의 폭이 얼마나 크냐의 차이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때가 6월 15일이라면 2달 후면 8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혹시 그때 무슨 이벤트가 있나 찾아보면 그때가 또 잭슨홀 미팅이 또 8월 말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약간 뭐랄까요,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소낙비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년에 한두 차례 쏟아지는 소낙비를 피하면 1차적으로 성공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만 피하면, 그러면 정말 바보같이 매매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그 한 해는 흑자가 나는 그런 투자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2월 24일, 작년 2월 24일 3월 말까지 요때 피하고요. 요때가 다 보면 2개월 전에 다 이 스퀴 인덱스가 고점을 찍었던 그런 때입니다. 2020년 8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 요때만 또 피했으면 되거든요. 요때도 한 10% 가까이 조정이 나왔죠. 이때는 한 30% 이상 조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22일부터 3월 초까지, 제가 마지막 방송할 때 2월 22일 그때 이제 말씀을 한번,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하고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3월 초 사이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종목별로는 이때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알려진 종목들이 조정이 크게 나왔던 그런 시기입니다. 요 시기만 피하면 1차적으로는 데미지 안 입고 좋은 가격의 주식을 다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장어처럼 이런 조정 구간을 잘만 빠져나가면 일단 성공 투자가 된다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때죠. 요때, 그 다음에 요때입니다. 요 세 차례만 피했다면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샀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실패하는 그런 투자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투자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6월 15일 날 지금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보자 이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요거는 미국의 S&P 500, S&P 500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시 한번 또 그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2위 지난 금요일 날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나왔죠. 3위, 4위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뭐 그 사이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쪽 보시면 2차 전지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도 뭐 지금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도 별로 재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 보시면 뭐 경기 민감주들은, 특히 소재나 경기 민감주들은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또 피크아웃 논란으로 지금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시장이 나름대로 전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2차전지 쪽도 지금 그 사실은 그 2차전지가 지금 그 데미지를 입기 시작한 게 완성차 업계에서 자기네들이 그 내재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 데미지를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동차 쪽도 지금 그 뭐랄까 테슬라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데미지를 입었다가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조금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받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얘들이 왜 올라왔을까?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간 회사를 따라가는 후발 업체 입장에서는 앞에 가는 회사들을 빨리 따라잡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보통 이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그쪽 물건을 사다가 다 뜯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완제품을 갖다 놓고 역순으로 쭉 가면 얘들을 그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각광을 받게 되면 분명히 얘들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종목들을 좀 같이 좀 연구를 하고 접근하는 것도 한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과연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석유화학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도 실적이 좋은데 피크아웃 논란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석유화학이 피크아웃 논란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같은 논리라면요, 철강도 문제가 되고요, 조선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해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항공, 여행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항공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보복 소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 주가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 주가를 이미 벌써 다 상회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과연 그 석유화학 피크아웃 논란으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그 논리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석유화학의 그 뭐랄까 피크아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도 언제든지 내가 물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운 종목들이요, 지금 구조적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런 측면에서 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 주식들을 끌어올리는 지금 세력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왜 구조적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플랫폼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에 보면 카카오, 네이버 말고도 지금 하위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 엔터라든지 등등 이런 쪽에 그 우리가 뭐 K 컨텐츠, 뭐 K 엔터, 뭐 K 드라마, 뭐 등등 이렇게 지금 하위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지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도 만약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계속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하위 플랫폼에 있는 회사들도 같이
덩달아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흐름이 어떨지 좀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지금 델타 변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위협적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시면 일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탄탄하게 지금 뭐랄까요? 저변을 바닥을 잘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앞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오늘은 이런 뭐 시장에 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만 좀 드리고요. 좀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가적인 방송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